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부부가 대화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은지의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지? 혹시 이 집을 나가겠다는 건가?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어진 준호의 대답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집이 엄마 명의잖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집이 내 명인 게 왜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뿐이야.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거지.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고. 은지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건강하시잖아. 멀쩡한 분을 요양원에 어떻게 보내? 치매인 척하면 돼. 그럼 병원에서도 쉽게 진단해 줄 거야. 요양원 보내는 건 시간 문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분명히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8해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 집을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솟구쳤지만 꼭 참았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결혼 14년 차에 시어머니랑 산다고 다들 놀라. 나도 이제 지쳤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돌아와도 쉬질 못해. 눈치 보여서. 준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준호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짐짝처럼 여기다니요. 엄마가 건강하시니까 10년은 더 사실 거야. 그럼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해?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는 거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의사들은 가족 말 제일 믿는다잖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여보, 너무 양심에 찔리지 않아? 은지가 망설이는 듯 물었습니다. 양심? 우리가 엄마 해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 시설에서 돌봐 드린다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효자라고 할걸. 준호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집을 차지하고 제 연금과 예금까지 손에 넣으려는 계획 말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돼? 은지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월 230만 원 정도야. 엄마 연금이 220만 원이니까 딱 맞아떨어지지.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은? 나중에 명의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요양원 가면 우리가 관리하다가 상속받으면 돼. 법적으로 문제 없어.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뿐 아니라 내 아들 준호가 이 모든 일에 주동자라는 걸요. 혹시 엄마가 반대하시면? 은지가 조심스레 묻자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결정해. 엄마 의견은 필요 없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면 들킬까봐 베개를 꼭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부업도 하고 결혼할 때 혼수 예단 다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 하다니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 손으로 이 상황을 뒤집겠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배신했다면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 앉아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 살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은지가 다가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맞아, 엄마. 어제도 같은 말 3번이나 하셨잖아. 준호도 거들며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그러자 은지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준호에게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봐, 요즘 성격도 변하셨다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라는 걸요.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한 연극을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은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획의 중심이 아들 준호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술에 취해 귀가했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던 저는 우연히 그의 전화를 엿듣게 됐죠. 여보, 지금이 기회야. 엄마 혼자 계셔. 어제 병원도 알아봤어. 치매 진단받는 거 생각보다 쉽더라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은지가 스피커폰으로 묻자 준호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 증언을 제일 믿는다더라. 본인은 자기가 치매인 줄 모르니까 결국 가족이 뭐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대. 그럼 우리가 엄마가 깜빡깜빡 한다고 말하면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은지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엄마 나이가 72세잖아. 그 정도면 의심도 안 해.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가 새벽마다 우유 배달까지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날 요양원에 보내려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은지가 여전히 망설이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 혹시 들키면 어쩌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야? 우리가 엄마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시설에서 돌봐드린다고 하면 누가 뭐래? 준호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효자라고 소리 들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그 목소리. 근데 요양원비는 누가 내?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연금이 월 220만 원이잖아. 딱 맞아떨어지지.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 준호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지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 거야? 은지의 친정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멀쩡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 은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이 나이면 치매 있어도 이상하지도 않아. 요즘 다 그렇게 해. 가족이 원하면 의사도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 은지의 친정어머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병원, 요양원, 심지어 재산 관리 문제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영까지 아들 편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소 저와 가장 가까웠던 딸이었는데 아들의 말을 믿고 엄마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요양원 입소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믿었던 자식들마저 한패가 돼서 저를 재산과 함께 처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되게 두진 않겠다. 평생을 바쳐 모은 집과 돈, 내가 지킬 거다. 제 심장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럴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저 역시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전부 녹음해 두면 언젠가는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스마트폰을 전화와 문자 정도만 쓰던 제게 녹음 기능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유튜브를 켜고 핸드폰 통화 녹음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나이 72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제 명예와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은지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병원 예약 다 했어? 은지가 묻자 준호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야. 분당 중앙병원 신경정신과. 그날 엄마 데리고 가면 돼. 의사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엄마가 깜빡깜빡하고 성격도 변했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고 할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해 둔 것도 다 보여주고. 준호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는 겁니다. 근데 여보, 혹시 의사가 안 믿으면 어떡해? 은지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걱정 마. 가족이 일관되게 증언하면 절대 의심 안 해. 게다가 엄마 나이가 몇이야? 70 넘으면 치매 가능성 높다고 통계에도 나와 있잖아. 준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욱해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병원 절차와 법적인 문제까지 이미 다 조사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은지의 친정어머니가 직접 요양원 리스트를 만들어 보내준 걸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수진아, 요양원 여기 3군데 알아봤다.
가격이랑 시설 비교해 놨으니까 보고 결정해. 친정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친정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노골적이야? 시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그런다고 하면 되지.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심지어 다른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사례가 있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후견인 신청하면 집이랑 예금도 너희가 관리할 수 있어.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도 차분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잔액이 8,250만 원 있으시네요. 그리고 연금이 매달 220만 원씩 들어오고 계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다행히 집은 제 단독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 상속받은 재산이었죠.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날 오후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공인중 개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매매하시려고요? 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세가 4억 가까이 되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3억 5천 정도는 바로 계약될 겁니다. 그 가격이면 됩니다. 빨리 팔리는 게 우선이에요. 공인중 개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매물로 올렸고 분당 정자동 아파트라는 이점 덕분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이제는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은지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누나도 와서 같이 설득해 드릴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뀔 테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간다며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잘 지내세요.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준호가 말했죠.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소처럼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준호와 은지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나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매물로 올린 집 말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유, 어머님, 벌써 3팀이 문의했어요. 오늘 오후에 집 보러 오시겠다는 분도 있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바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정말 금매로 내놓으실 거예요?
중개사가 다시 물었죠. 네, 확실해요. 이번 주 안으로 계약 끝내고 싶어요. 그날 오후 2시 첫 번째로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뒤 그들은 바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이 가격에 사게 되다니 저희가 운이 좋네요. 저는 잠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사와서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좋아요. 계약합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금 7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금요일에 치르기로 했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분당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15평짜리 아파트. 혼자 살기엔 딱 좋은 곳이었고 가격도 1억 2천만 원이라 제 예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예약금까지 다 걸어둔 상태였으니 그날 바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사업체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사 가능할까요? 어디서 어디로 옮기시는데요? 분당 정자동에서 순회동으로요. 짐은 많지 않아요. 네, 오후 2시쯤 가능합니다. 이사 기사님이 약속해주고 전화를 끊자 저는 곧장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남편 유품, 아들 어릴 적 사진 앨범 같은 건 소중해서 챙겼지만 30년 세월 동안 쌓인 잡동사니는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이사 당일 집이 빠르게 정리되는 걸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기사님이 묻더군요. 어머님, 가족분들은 이사하시는 거 아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행 갔어요. 돌아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에서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 재산을 탐내지 않는 공간.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은지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4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은 재미있었니?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집을 왜 파세요? 며느리 은지가 전화를 바꿔 들고 울먹였습니다. 내 집이잖아. 내가 팔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왜 상의도 안 하시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 다 알고 있어. 녹음도 해뒀고 친정어머니가 요양원 알아본 것도 알고 누나까지 가담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 빼앗으려던 너희한테 무슨 기회를 줘? 그날 밤 준호와 은지는 결국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 어떤지 이제야 알게 됐겠죠. 일주일 뒤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준호 부장님, 어머니 맞으시죠? 최근에 알려주신 일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효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승진까지 했던 아들이었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회사에서도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준호는 감봉과 함께 팀장 직책에서 해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지의 친정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제 집 제가 팔았다는데 뭐가 문제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누군데요? 제가 맞받아 쳤습니다. 결국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 저는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집 팔고 남은 돈과 예금까지 합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정기예금에 넣었고 연금 220만 원에 이자까지 합치니 매달 350만 원으로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는 이웃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도 함께하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같이 다니며 웃고 떠듭니다. 영숙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줬으면 평생 후회하실 뻔했네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제 인생만큼은 제 힘으로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